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오늘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둘러싼 논란과 이슈는 잠들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성찰은 무엇보다 자기 성찰로 시작됩니다. 박원순이라는 타인에 대한 종합적 탐구나 공인으로서의 그 행적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애도가 끝난 뒤에나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며 당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은 애도와 추모의 시간입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 직장 내 성추행 사건임에도 피고소인이 망인이 되어서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고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코 진상 규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장례 기간 내내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도 있었죠. 잠시 후 일부 청래당에서 정청래 의원과 또 주간브리핑 변상욱의 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과표 구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7개로 나누는 겁니다. 구간별로 낮은 구간에 대해서는 세율을 올리되 조금 낮게 올리고 높은 구간이 될수록 세율을 높이자고 하는 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부동산 민심이 뜨겁습니다. 세금과 수요 억제의 원칙은 안 바뀌고 있는데요. 이 분야 전문가죠.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 모셔서 관련 이슈와 현안 들어보겠습니다. 백장군의 일생은 대한민국을 지켜온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또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위대한 삶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이요, 조선 독립군을 조선인으로 잡자 하는 전략을 세웠어요. 일본 사람들이 전투 보고서를 받잖아요. 아무리 고문을 해도 안 불어서 살갗을 비끼는 고문을 했다. 그랬더니 불어가지고 독립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그러는 일본 사람은 그렇게까지는 못해. 조센징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독립군 잡던 친일파다. 한국 전쟁의 영웅이다. 상반된 평가 속에 또 영면했지만 영면하지 못하는 한 사람. 고 백선엽 예비역 육군대장 논란. 오늘 온갖 문제 연구소에서 짚어보겠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매주 여당, 야당, 중진 의원들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래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자, 오늘 박원순 시장의 발인이 있었고, 네. 뭐 의원님도 조문 다녀오셨을 테고, 네네. 예, 마음이 다소 무겁겠습니다. 내리는 비만큼이나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 미국의 교육 지도자이자 사회운동가 파커 파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비통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을 최근에 읽었는데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나는 나의 그늘이면서 빛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빛과 그늘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지금 뭐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공은 공대로 또 과는 과대로 너무 부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논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 의원님에게 박 시장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최근에 서울시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 한번 했었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서부 경전철 세절부터 신천, 광창, 서울대를 잇는 서부 경전철 민자 적격성 여부에서 통과됐다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가장 최근에. 그래서 둘이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예.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아까 논란이 있다고 했는데 이 정의당의 조문 보이콧 논란이 좀 깊었습니다. 네. 류호정 의원, 장혜영 의원이 조문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네. 해서 최민희 전 의원이 왜 조문을 정쟁하느냐. 뭐 당신들은 안 가도 된다. 가고 싶은 사람은 가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논란이 빚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 노회찬 의원께서요. 2011년 당이 다르죠. 박원순 서울시장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원의 도리보다 인간의 도리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되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한 인터뷰를 우연히 들었어요, 오늘. 저는 노회찬 의원이 살아계셨으면 예. 조문가지 않겠다 하는 이런 정의당 의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을까. 당사자들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조문을 간 사람도 있고 안 간 사람도 있죠. 예. 저는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뭐 간다 안 간다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도리로서 애도를 표하고 왔는데 안 가면 그냥 안 가면 되지. 굳이 이렇게 안 가겠다. 예. 또 본인이 쓴 글을 보니까 박 시장에 대해서 또 높게 평가하고 또 예. 훌륭하다 그런 말도 쓰면서 예. 좀 자체 충돌 모순이 좀 있더라고요. 과거 민주당이 야당으로 있을 때 민주당 혹은 또 야당 전체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2번, 4번 찍어야 된다. 지역구는 2번, 전국구는 네. 4번, 비례대표는 4번. 네네. 전략적 투표를 해서 정의당과 민주당이 어쨌든 큰 틀에서는 한 방향을 가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최근 뭐 조국 논란이라든가 젠더 이슈라든가 또 박원순 시장 논란이라든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는 정의당과 함께 갈 수 없다.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의 생각인 것 같고. 대체적인 당원들의 생각.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의당도 마찬가지 같아요. 뭐 민주당 이중대 이런 얘기 더 이상 듣지 않겠다. 범여권이란 말 쓰지 마라. 앞으로 정의당과의 관계 설정 민주당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런 논쟁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한 사람이 죽음을 놓고 예. 이런 논쟁이 벌어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정책 노선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거나 정의당은 뭐 손해와 이익의 관점을 떠나서 또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좀 정치력 부재, 경험 부족 이런 게 아닌가.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예. 해서 예. 어쨌든 찬 반응이 있고 그렇죠. 또 탈당 러시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심상정 의원은 또 조문을 갔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걸 무슨 뭐 전략적 행보 누구는 가고 안 가고 그렇게 한 것인가 예. 그러지는 않았을 것 예, 같은데 예. 제 생각에는. 그러면 정책이 다른 걸로 논쟁은 충분히 할 수 있으나 네. 이런 문제는 정치 초선 의원들이 정부적 판단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이른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벌써 재보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부산시장 선거도 다시 해야 될 거고 서울시장 선거도 다시 해야 될 거고 그래서 내년 4월에 있을 재보선이 큰 판으로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민주당은 그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한쪽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이 장례식인데 예.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예.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요. 예. 사실은 박원 시장이 변고가 있고 나서 그 다음날 첫 마디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거 얘기를 꺼냈어요. 예, 그래서 뭐 예. 참 비정하고 냉정하다. 후폭풍 맞았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그래서 한마디 비판을 하려다가 아이 상중인데 장례가 남아있는데 저분은 저렇게 얘기하더라도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하고서 한마디를 안 했는데 모든 걸 떠나서 좀 인간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하게 했습니다. 예. 관련해서 목요일 날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결정이 됐습니다. 목요일 날 나올 겁니다.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가 이제 민주당 율사 출신 국회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예. 근데 본인이 이제 2심 판결문 이런 걸 읽어봤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판사 출신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죄가 되지 않을 것 같다. 무죄가 나올 것 같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예. 그 의원도 과거에 들으셨겠습니다만은 몇 년 전부터 안이 바뀜이란 말이 여의도에 많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 이재명 지사까지 만일 유죄가 난다 그러면 그게 현실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비과학적인 비극적이긴 합니다만은. 예. 말이기 때문에 제가 답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뭐 이 많은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다 지금 상처를 입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뭐 우연의 일치지 누가 기획하거나 계획하거나 해서 벌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의 상황 하나만 더 물어보고 다른 네. 이야기로 넘어가죠.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네네.
양강 싸움으로 뭐 거의 결정됐죠. 이낙연, 김부겸의 대결. 두 분이 나오는 거죠. 예. 양강 싸움. 저는 두 분만 나올 줄 알았어요. 나름 양쪽 다 뭐 전략도 있고 할 텐데 그 이낙연 의원 입장에서는 그 반쪽짜리 당대표 이것이 가장 아킬레스건 아니겠습니까? 김부겸 의원 쪽에서는 그걸 또 노릴 텐데. 이런 게 있죠. 이거는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죠. 김부겸 전 의원 예. 같은 경우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 나는 당대표 2년하고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 예. 그러면 유력한 대선 후보를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이낙연 전 총리를. 예. 그럼 상처받지 않을까요? 만약 패배한다면 이낙연 그렇죠. 상처받겠죠. 그러니까 예. 대선 1위 주자를 상처를 내고 그분을 위해서 뛰겠다. 좀 말이 좀 모순이 있다. 된다. 예.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완주를 하지 못하는 거죠. 예. 아니 완주라는 임기를 완주하지 못하는 그렇죠. 거죠. 예. 대선에 나갈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큰 고민은 이거였다고 합니다. 내가 당대표를 그만두는 건 좋은데 같이 나간 최고위원들도 나 때문에 임기를 중간에 사퇴해야 되느냐. 예. 그게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당에서 전준위에서 최고위원들은 임기를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좀 잡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부담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좀 부담을 많이 덜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뭐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예.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내는 말, 공격,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전당대회 때? 전당대회 예. 때. 그래서 저는, 누구는 중간에 그만둔다. 나는 다 하겠다 하는 말 자체도 결과적으로 보면 좀 상처를 내는 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문재인 대통령 때 뭐 지금은 이제 정보위원장 후보가 됐지만 그분께서 당권도 먹고 대권도 먹고 욕심쟁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선거 캠페인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그때 저도 최고위원 나갔을 때인데 상당히 좀 이렇게 뼈아픈 공격이었었거든요. 자칫 그렇게 흐를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세게 붙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과열되면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정책으로 승부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당대회 때 그렇다고 덕담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예전과 다르게 오프라인 선거를 못 하지 않습니까? 예. 다 비대면 인터넷 선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게 또 안 보는 데서 서로 얘기하다 보면 SNS상은 또 오해 수지도 더 많을 수 있죠. 이게 오프라인에서 보고 얘기하는 것과. 예. 그래서 뭐 두 분이 하여튼 예. 당을 다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서는 대세론 대 연합론 이렇게 쓰던데요. 기자들이 뭘 알겠어요. 네. 모르고 쓰는 게 많죠. 네. 그럼 대세론 대 연합론 평가는 옳지 않다. 저 전당대회 나갔을 때도 최약체 정청래 후보 이렇게 썼어요. 그럼 몇 등 했습니까 그때? 종합 2등 했죠. 뭘 몰라요. 그냥 탁상 기사죠. 그런 건.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냥 예. 뭐 기사를 위한 기사 같습니다. 기사를 위한 정치적 메시지였다. 예, 그렇죠. 정리하고요.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죠. 21대 국회가 지각 개원식 부분에서 기존 기록을 넘어섰다. 아직 개원식 일정에 합의를 못했고 의원들을 선수조차 못했다면서요 아직. 학교를 치면 입학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분명히 입학을 해서 학적부에 학생들은 등재가 돼 있는데 입학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호소하는데 입학식은 좀 하고 보자. 아니 입학식 하고 나서 따질 걸 따지면 되잖아요. 예. 근데 선수한다고 모든 게 무너지고 협상의 지렛대, 투쟁의 지렛대가 무너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들 뵙기에도 좀 민망하고 그러니 입학식은 하고 보자. 그리고 입학식 하면서 국민의례는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선서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은데 일단 당장 내일 모레 15일이 공수처 법정 출범 시한입니다. 대통령도 공수처 빨리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네. 다만 그 법적으로 야당 협조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스타트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민주당은? 우선 지금 21대 국회 들어서 의원들이 의욕적으로 지금 입법 발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저도 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1,700개 정도가 지금 발의돼 있대요. 예. 그러면 당장 부동산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또다시 20대 국회를 반복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공수처 같은 경우는 현재 법상 야당이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을 바꿀 수도 있다? 물론 그렇긴 합니다. 예. 네. 법을 바꿔서 우회로 갈 수는 있는데 예.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상임위 독식 이후에 그렇게 하면 엄청난 부담일 텐데요. 그러니까요. 우리 영명하신 예.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예.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설득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설득해보겠다 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켜보고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정청래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사 국가기관 파견 금지. 뭐 그동안 처음 있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금지하자 이런 얘기 좀 있었죠? 우선 이 법보다 예. 더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는 법이 예. 판검사 시절 예. 위증교사나 예. 각종 불법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1, 2년, 좀 길면 5년이 지나면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했거든요. 예. 명백한 비위 사실, 부정비리, 부정부패로 처벌을 받은 판검사들은 영원히 변호사에서 할 수 아웃 없다. 시킬 수 있는 예. 그런 법을 제가 냈고요. 예. 많은 사람들이 뭐 법을 위반하고 그러면 정치인도 다 아웃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뭐 피성호권 박탈되고 10년간 못 나가고 뭐 그런 거 그렇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판검사도 따로 특혜를 주면 안 된다 냈고요. 청와대도요. 현직 검판사가 파견을 못 갑니다. 예. 근데 알고 봤더니 20여 군데에서 아직도 검사가 파견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검찰공학도 아니고 이런 것은 좀 근절하자. 검찰이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면 이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점이 나쁜 점입니까? 옛날에 중앙정보부, 안기부, 예. 국정원 이런 요원들이 각 기관에 파견됐으면 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안 예. 좋았죠. 네, 검찰도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사회인데 이제 그런 것 좀 하지 말자. 권력기관이 각 기관에 파견돼서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사찰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럼 뭐 하자는 거냐. 그래서 오해 소지를 없애자. 그래서 검사의 파견을 금지하자 이런 법을 냈습니다. 예.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부터 시작인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반발하지 않는 것 같고 다만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뭐 반드시 낙마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낙마를 시키겠다. 낙마가 목표일 수 있죠. 예. 근데 목표가 실현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뭐 특별히 뭐 하자가 있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대북 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적임자다. 이런 생각을 대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미래통합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겠지만 뭐 저는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박지원 전 의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오히려 통일부 장관이면 모르겠다. 그런데 국정원장은 이 북한이랑 대치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캐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친북 인사가 어울리겠느냐 뭐 이런 것 같아요. 뭘 모르는 소리죠. 예. 어떤 때는 통일부 장관이 대북 접촉에 나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국정원장이 나설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당시 6.15 정상회담 때는 박지원 지금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어떤 개인의 능력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은 괜찮지만 국정원장은 안 된다. 그거는 난센스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시에 박원순 시장 피해자 측 기자회견에 있었는데요.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예.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보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예. 꼭 오늘이어야 했을까?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오늘 발인 끝나고 기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많이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건 뭐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고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왜 하필 김재련 변호사가 피해자 측을 변호했느냐 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왜 그분이어야 했는지 어떤 분인지 아시잖아요. 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 오늘 그러면은 청래당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예,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야당 중진 의원 모시고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주간 브리핑 변사욱의 눈 코너로 돌아옵니다.
지금은 지상파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서울 유선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으시고요. 어제 5분 이상 청취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묻는다면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런 식으로 방송 나서 언론 플레이하고 아니면 여론을 호도하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인터뷰 그만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편, 내 친구.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제가 변상욱 앵커가 진행하는 YTN TV죠. 뉴스가 있는 저녁, 라디오도 물론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뉴스가 있는 저녁에 고정 출연하고 있는데요. 목요일날 변상욱 앵커도 YTN 라디오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에 월요일날 고정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품앗이. 그만큼 프로그램 전체를 끌고 가는 힘과 눈으로 이슈를 더 깊게 바라볼 코너 변상욱의 눈입니다. 라디오 시사의 눈을 크게 뜨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변상욱 앵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변상욱입니다. 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제가 찾아갔는데 이제 찾아오게 되었네요. 방송사의 길이 남을 앵커 품앗이. 이거 새로운 시도인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벌써부터 우리 청취자분들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서 한 500분이 시청하고 계신데 변상욱 기자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자님 환영합니다. 의리 대기자님 기다렸습니다. 고정 코너 환영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댓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TV보다는 라디오 스튜디오가 더 편하시지 않으십니까? 지금도 훨씬 편안한데 매일 하는 TV 스튜디오보다 여기가 훨씬 편안합니다. 라디오가 좋죠. 네. 자, CBS를 거쳐서 YTN으로 넘어오셨는데 YTN 지금 이렇게 TV나 라디오 시사 보시면은 과거 대기자 입장으로 어떻습니까? 이제 기자로서 스튜디오를 들락날락한 경험도 있고 또 이제 방송 본부장으로서 청취율 올리고 시청률 올리려고 막 몸부림쳤던 기억도 있기 때문에 제가 라디오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무지하게 많은 것을 마구 그냥 투마치 해가지고 쏟아낼 수 있어서 그냥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YTN TV 같은 경우는 역시 앞으로는 그래픽 쪽에 신경을 더 써야겠다. 왜냐하면 좋은 화면이 많으면 좋죠. 그러나 그러려면 엄청나게 많은 카메라와 인력이 동원되는 건데 가성비를 따진다면 그래픽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 라디오 같은 경우는 좀 더 다양한 라디오 프로그램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프로그램마다 근데 라디오가 그렇거든요. 시작할 때부터 방송 하루 종일 하고 끝날 때까지 계속 막 투자를 하고 힘을 꽉꽉 줄 수 없거든요. 그렇죠. 어느 부분은 힘을 확 빼고 어느 부분은 힘을 주고. 근데 힘을 뺀다고 하는 게 대충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또 다듬어서 힘을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 하죠. 그래도 택시 타면은 YTN 라디오 많이들 들으시더라고요. 이게 라디오 청취자들 특성상 채널을 자주 바꾸시지는 않거든요. 한번 틀어놓으면 가는데. 그래서 중간중간에 무거운 것도 혹은 가벼운 것도 넣는 게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그 YTN의 어떤 논조나 방향성은 괜찮다고 보십니까? YTN의 논조나 방향성은 글쎄요. 강렬하지는 않아서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은 약한데 그래도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이라면 지금까지 해온 이걸 추구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앵커 입장이시니까 그것도 매일 해야 되고 중립을 지키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매 사안마다 그럴 수 없는 것일 테고. 중립을 지킨다는 게 여기 저기 딱 가운데에 서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또는 여기도 얘기해주고 저기도 얘기해주면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기계적 중립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립이라는 것은 사실은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서 예. 있는 걸 이제 얘기하는 예, 거겠죠.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확인된 사안,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힘을 줄 땐 확 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평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 제 프로그램에 앵커 리포트, 앵커 브리핑 뭐 이런 식의 요새 유행하는 것 중에 앵커 리포트가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직접 이제 취재도 하고 원고도 써서 브리핑을 하죠. 예,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뭐 저한테도 그건 똑같은 숙제입니다, 사실. 아, 그렇죠. 예. 자, 근데 여기서는 예. 토크가 길어지고 뭐 반발도 있고 또는 현장에서 막 토론이 벌어지는데 TV는 그런 걸 없어서 예. 오히려 이동영 평론가가 훨씬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자, 주말 내내 충격과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고 SNS에서 뜨거운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오늘 오전 연결식이 거행됐고 오늘 오후 2시에 예. 또 피해자 측의 법률 대리인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도 피해자라고 어떻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예. 고소인 측이라고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벌써 박원순 시장이 가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또 반대쪽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피해자한테 2차 가해다. 예. 벌써부터 이게 굉장하게 논쟁이 오가고 있어요. 시작부터 애매했는데 결국은 피해 호소인. 근데 이 명칭이 제일 많이 쓰이는 명칭인 것 같습니다. 피해 호소인. 피해 호소인. 호소인, 예. 예. 고소인이 아니라 호소인. 예. 예. 왜냐하면 고소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이제 남아 있을 때 해당되는 문제인데 상대방이 이미 세상을 비극적이지만 떠났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든지 이제 법적 처리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더 이상 공소권이 유지될 수 없어서 여기서 끝내버린다라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예. 고소인으로 계속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좀 뭔가 어울리지 않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호소인 이렇게 하는데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했던 예. 호소한 사람이다. 예. 피해의 호소인 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예. 호소한다 그러면 뭔가 형식을 제대로 갖춰서 분명하게 증거를 제시하면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처럼 안 들리고 뭔가 좀 이제 겨우 좀 이렇게 자기가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는 걸 막연하게 얘기하는 듯한 예. 표현이어서 딱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막 엉켜 있죠. 예, 엉켜 있는데 오늘 2시에 그 관련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피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단 말이죠. 예. 이렇게 된다면은 이 논란은 앞으로 상당히 지속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것까지 생각해서 박원순 시장이 아마 비극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방어권을 발휘해야 되는데 방어권을 발휘할 없죠, 사람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예. 진상규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상규명을 해내지 않으면 지금 계속 악의적인 이제 그 댓글들이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변호사가 뭐 의뢰를 받아가지고 함께 뭐를 꾸몄다든가 음모론식이죠. 음모론이 예. 생기기도 하고 별것도 아닌 것을 마치 진보 진영에 있는 많은 일을 한 시장을 몰아간 거 아니냐, 그래서 죽음에 빠뜨린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이것을 벗어나려면 변호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람이 3년 또는 4년 동안 얼마나 피해가 절절했고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만 하니까 예. 할 수 없이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갖는 건데 그래도 진상규명을 끝까지 해 나간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째 그럼 누가 주체가 될 거냐. 그렇죠. 예. 라고 누구를 불러서 할 거냐. 그런데 그럼 결국 시장 비서들이 다 동원돼야 되죠. 가장 가까이서 있었으니까. 근데 그걸 무슨 권리로 누가 주체가 되어서 불러내서 예. 조사할 수 있냐. 이런 문제들이 다 생깁니다. 공소권 없는 상태인데 수사 주체가 누가 되냐도 예. 문제가 될 거고 그렇죠. 말이죠. 그러면 민간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뜻인지 그건 아직 명확하게 아직 얘기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행크는 어떻습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2차 가해일 수도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소권 없음으로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가능한 한 사실규명은 해야 된다 이런 예. 입장이십니까? 저는 여기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정당 간에 또는 정치 어떤 그 그룹 간에 벌어지는 이제 정쟁으로 번지는 건 여기서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예.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언론에 의해서 계속
뭐 확대되면서 예. 루머가 떠들면서 하는 것. 그럼 그 언론에는 기성세대도 있고 기성 언론도 있고 유튜버도 있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또 중단돼야 되겠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변호인단 측의 입장이 뚜렷하다면 그건 자기네가 가능한 한 채집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채집해서 백서 형태로 만들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백서에 의해서 뭐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과연 공공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 그 위계상의 약자에 대한 성추행이나 예. 성희롱이나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느냐 우리 사회가 이제 논의를 계속해 나가야겠죠. 그런 의미라면 그 오늘의 기자회견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피해 사실이 좀 구체성을 띄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아마 묘사하기가 상당히 난감할 정도였다라는 이제 추측을 하나 해볼 수 예. 있고 그걸 묘사한다는 것 자체가 피해를 호소한 여성에게 또 다른 가해나 또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자세한 묘사가. 예. 그래서 변호인단도 그런 걸 피하고자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얘기가 안 나올수록 이런 논란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래서 말씀을, 결국은 어떤 백서 형태로 빨리 내놓든지 해야 될 거 아닌가? 만약 진상규명을 끝까지 원한다면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또 하나 그 이번 논란에서 짚어보아야 할 부분이 또 언론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실종됐다는 뉴스가 이제 YTN 속보로 아마 6시쯤, 오후 6시쯤 나온 것 같은데요. 예. 그 이후로 언론에서 각종 기사가 쏟아졌는데 사체가 발견했다 뭐 이런 뉴스까지 가짜 뉴스에 다 쏟아졌다. 그것도 기성 언론에서.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찌라시라고 하죠. 예. 그런 뭐 정보지 수준의 이야기들을 기성 언론이 또 받아쓰는 경우. 예. 그리고 나서 문제 제기하면 삭제해버리고. 기성 언론이 좀 민낯을 봤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결국은 보니까 속보성 물량 공세를 통해서 트래픽을 올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하. 분명히 있었던 것 아하. 같습니다. 왜냐하면 확인 안 됐으면 못 쓰는 건데. 그렇죠. 예. 특히 기성 언론 같은 경우는 확인 안 된 것이 더군다나 누군가의 사망 기사라면 대단히 꺼리는 거거든요. 예. 부고 기사 같은 경우 본인이 몇 번 확인한 다음에 부장이 또 데스크에서 몇 번 확인하고 되게 꼼꼼하게 하는 거거든요. 큰 오보가 나면 제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도 이걸 도대체 어느 기관이나 어디에서 확인해 준 것조차 기사에 들어있지 않은데 무조건 발견, 시신 발견 막 이렇게 쏟아져 나갔다는 것은 결국은 속보성 물량 공세로 트래픽을 일단 올려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취재 윤리 자체가 상실됐어요. 예. 왜냐하면 익명을 요구한 누구에 의해서 또는 어느 소식통에 의해서 이런 것조차도 필요 없이 그냥 써댈 수 있다는 것은 취재윤리가 그만큼 지금 바닥으로 좀 내려가 있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성추행 묘사도 찌라시를 통해서 예. 마구 했다는 것은 대단히 참 난감하죠. 왜냐하면 이게 언론이 잘못됐다는 걸 느끼는 것은 찌라시가 한 종류가 아니고 세 종류가 돌았거든요. 예. 맨 처음에 2종류 나왔다가 또 하나가 추가되고 막 그래서 거기에 묘사들이 다 다르고 내용이 다른데 예. 그러면 이거는 확인해야 된다라고 접어놔야 되는데 그중에서 그냥 골라 쓸 수 있는 것들을 막 집어내서 골라 썼다는 것은 윤리성의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분명히 취재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또 뭐 자살보도 준칙이라는 것도 있고. 있죠. 이걸 근데 지키지 않는 이유는 역시 트래픽, 뭐 돈, 뭐 이런 겁니까? 시청률 경쟁. 아. 예. 그 누가 먼저 썼냐라고 하는 예. 속보 경쟁. 예. 그 속보 경쟁과 시청률 경쟁은 결국 트래픽 경쟁. 이렇게 이어지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기자들이 막 묻잖아요. 그 시신이 얼마나 훼손됐습니까? 또 묻고. 떨어진 겁니까? 목을 맨 겁니까? 뭐 막 물어보잖아요. 예. 근데 사실 자살 보도 준칙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와 기자협회가 함께 만든 겁니다만은 자살의 방법이나 시신의 상태나 자살할 때의 수단, 도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묻지 마라. 그리고 보도하지 마라. 라고 하니까 결국 이 얘기는 데스크한테 보고하려고 이제 물어본 거죠. 데스크가 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 안 했습니다 했더니 야 그건 준칙 그런 것 따질 게 아니라 막 그 정도는 확인해서 보고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될까 봐 이제 미리 막 따져 묻는 거죠. 예. 그다음에 형사과장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그걸로 이제 또 추정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3미터입니까? 3미터가 넘습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고.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언론들은 그 이후에도 뭐 예를 들면 이낙연, 박원순 독대 이것도 한 10분 뒤에 오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정장했죠. 10분 뒤에 고칠 걸 낸다는 것은 치고 빠진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또 트래픽을 한번 올려보겠다 이런 뜻이죠. 그럼 뭐 배상의 기자 출신이시니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법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손해배상에 관련된 거. 그런데 이게 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거 아니냐. 또 언론에서는 그렇게 좀 반대하고 있어요. 간단한 얘기죠. 언론이 잘못하면 엄청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린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건 정부가 마구 물리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한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으로 와서 이렇게 남발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언론 입장에서는 오보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징벌적 하면서 몇 배의 이제 손해배상하기 계속 들어오면 결국 언론은 위축될 거 아니냐라고 할 때 저는 일몰법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한 2년만 도대체 언론이 이 상황 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잦아들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의 문제. 그래서 어떤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한다. 그러니까 일몰 한시적으로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라도 하면 중재안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중재안이 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또 언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첫 시간이기 때문에 언론 얘기를 계속 제가 드립니다. 최근에 또 검언유착이라는 말이 정경유착은 많이 들어봤고 정언유착은 들어봤습니다만 검언유착은 처음 듣는 말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건 뭐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 의혹인데 검찰과 언론이 소위 말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서 뭐 특정 정치 세력을 공격하는 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 나오는 것 자체가 언론으로서는 좀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권력이 누구였냐 하면 맨 처음에 군이었습니다. 군은 취재하기조차 어려우니까. 검찰은 들어가서 취재는 되지만 검찰이 이제 함몰돼 버리는 문제가 생기죠. 기자와 언론이. 그래서 검찰만의 세계라는 것이 존재했다. 그다음에 검찰 지상주의, 검찰 권력주의, 검찰주의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나돌았던 건데 그래서 군도 국방부 장관을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민간 통제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했던 거고. 근데 군은 민간 통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이 뭐 하고 그다음에 요새는 군인권센터도 생기고 해서 문민 통제가 어느 정도 이제 시작이 됐고 검찰이 제일 안 되던 이제 기관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럼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은 문민 통제인가? 그럼 문민 통제죠. 그건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비검찰인 사람이 통제를 하니까 그건 당연히 문민 통제인데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남긴 유명한 난 사람을 섬기지 않아 라고 할 때 그 사람에는 국민도 들어가 있는 것이냐 문민도 들어가 있는 것이냐 이 질문을 이제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검찰이 벌였던 많은 것들은 문민 통제를 받겠다는 것도 받고 싶지 않고 왜냐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검찰총장과 검찰의 수사는 그 누구의 통제도 간섭도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럴 수는 없는 문민 일이죠. 통제는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국민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는데 검찰청 앞에서 국민들이 촛불 시위를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모여서 할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는 검찰이 일단은 겸허하게 받아들일 시간이 온 거죠. 짧게 하나만 더. 정경심 교수 건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포함해서 우리 언론에 엄청난 보도량을 쏟아냈습니다. 문제가 있다. 이 집안 전체가 여러 가지 비리가 있다. 근데 지금 최근 조범동 씨 재판 결과를 보면 사모펀드 부분에서는 다 문제가 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양으로 우리 언론이 써주느냐?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국민들 내일 속에는 뭔가 비리가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정정하지 않느냐, 우리 언론은. 자신들의 보도에 대해서. 이것을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겁니다. 이미 조국 부부는 조국 씨는 전 장관이고 힘이 없는 교수직도 할 수 없이 떨려난 사람이고 정경심 교수는 이미
구속되고 이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그냥 법정에서만 몇 마디 할 수 있는 약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압박을 받지 않고 언론은 하지 않죠. 그럴 수밖에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변상욱에는 첫 시간인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고 보니까 되게 짧네요. 예, 다음 짧네요. 주에는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3부에서는 도시재생 전문가로 법사위에서 맹활약 중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 만나보겠습니다. 김진애 의원은 1호 법안에 이어 2호 법안 역시 부동산 관련 입법을 내놨는데요. 이 내용과 더불어서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종부세 폭탄이다. 사실상 증세다. 이런 비판도 커지는 상황인데 정부 대책에 대한 평가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애 원내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1호 법안은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 나와 설명해 주셨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 예. 계약갱신 청구권. 이번에 낸 법안은 어떤 법안입니까? 이번엔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이고요. 예. 그 안에는 또 1가구 1주택자, 노령, 장기 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세금 납부 유예 제도도 도입하자. 이거는 실수요자고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데에 대한 배려를 해줘야 되겠다. 1가구 1주택자들은 배려하고 네. 1가구 다주택자들한테는 세금을 조금 더 매기자 이런 얘기입니까? 조금 더는 아니고 많이 매겼는데 정부가 저보다 훨씬 더 세게 나오는 바람에 제가 좀 무섭게지긴 했는데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예. 자, 지금 핵심은 과표 구간입니까? 어떻습니까? 과표 구간을 원래가 있는 구간이 6개가 있는데요. 예. 그중에서 저는 이번에 7개로 나누자고 하는데 예. 그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구간이 12억에서 50억 구간 사이입니다. 예. 3억 이하, 3억에서 6억, 6억에서 12억, 그다음에 12억에서 50억인데 예. 이걸 실거래가로 따지면 30억에서 약 92억 사이예요. 이 사이를 너무 구간을 넓게 잡지 않았냐. 갭이 너무 크다. 너무 크다. 그러니까 30억에서 50억짜리는 꽤 있거든요. 예. 실제로 여기 세금을 내는 분들을 보면 여기 한 9천 명 정도가 되는데 한 70%가 밑에 구간에 낮은 구간에 있고 한 30%가 높은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별화시켜야 된다. 근데 이걸 차별화를 시키면 무슨 게 나오냐면요. 정부가 왜 굉장히 이번에 세율을 올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차별화를 시키면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제가 세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더 높아집니다. 이런 자세한 효과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더 설명을 하고 기재위에서 좀 그러려고 합니다. 예.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한쪽에서는 네. 이게 과표 매기는 방식이 결국은 네. 실거래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 좀 이게 현실적으로 공시지가를 올리자. 네, 이거는 과표 구간이라는 걸 처음 알고 나면 저기 헛웃음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건데 공정시장 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건 이거는 또 공제액을 뺀 금액에서 곱하기를 해줘요. 예. 곱하기를 90%, 85% 이렇게 해줬는데 그래도 정부가 이것만큼은 2022년까지 100%를 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이른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시가격입니다. 예. 공시가격이 지금 아파트의 경우에 한 68%? 예. 실거래가에. 그다음에 일반 주택은 그보다 더 낮아요. 한 예. 58% 예. 정도 되는데 이거를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는 정부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요. 예. 다만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사안인 게 지금 공시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연동이 돼 있냐면은 건강보험, 뭐 연금보험 이런 데하고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을 뭐 종부세 걷자고 이걸 갖다가 뭐 금방 100% 현실화하는 거는 좀 이제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네. 이런 게 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 예. 저는 그게 뭐가 어렵냐 실거래가로 세금 매기면 되지 그렇죠. 이랬는데 그게 네, 아니군요. 그게 아닙니다. 네, 네. 연결돼서 좀 어려운 게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법안은 하여튼 뭐 토론과 논쟁을 거쳐서 의원들의 또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요. 네.
그 최근에 정부에서 내놓은 새로운 안. 네. 그 전에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 오히려 집값이 더 뛰고. 네. 그래서 이번에 세금을 좀 많이 매기는 네. 이런 걸 내놨지 않습니까? 네. 결과가 어떻게 좋을 것 같습니까? 일단은 긍정적인 사인은 났고요. 예. 이게 작년 12월 달에 종부세를 올리겠다는 안을 정부에서 냈었거든요. 예.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이제 미래통합당이 항상 반대해 왔고, 예.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거 뭐 선거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또 선거 때는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종부세 완화해 주겠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21대 국회가 됐는데 21대 국회가 되면서 6.17 지난번에 그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그때 그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오히려 집값이 뛰고 전세 가격이 막 오르고 그랬으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예. 알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김현미 장관을 불러서 한쪽에서는 종부세 주로 그러니까 보유세죠. 보유세를 강화하고 한쪽에서는 공급 대책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나온 7.10 대책은 종부세 이른바 보유세를 강화하는 거고 무지 셉니다. 예. 굉장히 세서 이거는 시장에서 먹힐 분명히 것이다. 먹힐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도 항상 뭐 저희가 있으면 왜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가령 특히 그냥 다주택자가 아니라 단타성 투기 매매 있잖아요. 한 2년, 3년 안에 팔아버리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양도세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예. 다만 이제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면 또 빠져나갈 구멍들이 또 있죠. 증여, 자식들한테 증여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증여하겠다 이런 얘기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래서 증여하는 데 대해서는 취득세를 올리겠다. 증여세 플러스 취득세를 올리겠다 하는데 이것도 양도소득세가 올라간 것만큼 거의 올려야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는 예.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마 일반 국민들이 가장 이제 하는 게 왜 이 정부의 실책 중에 하나인 예. 임대주택에 대한 왜 인센티브 준 거 있잖아요. 예, 예.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거의 다 그걸 걷어냈는데 여기에서도 아파트만 걷어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나 이런 데는 안 걷어냈기 때문에 혹시 요새는 하도 풍선이니까 풍선이 또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많은 부분이 이건 너무 언페어하다. 너무 불공정해서 이걸 소급 적용해서 이걸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이번에 소급 적용은 못했고 안 했습니다. 그 점은 약간 아쉬운 점이 있고. 네네. 그런데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표와는 상관없이 많이 뛰어버렸단 말이에요. 글쎄요. 그리고 대통령은 자신의 목표는 임기 전으로 이 집값을 되돌리는 것이다. 네. 뭐 그런 거였는데 전문가들이 이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초반부터 집값 잡으려면 보유세를 많이 올려야 된다. 네네. 근데 계속 안 했어요. 못했습니다. 못한 겁니까? 안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요. 이건 뭐냐면은 예. 그러니까 촛불 혁명으로 태어난 거긴 하지만 의회에서는 그게 도저히 안 돼. 이게 왜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내더라도 좀 약하게 내고 좀 눈치를 봤어요. 예. 그러니까 22번이나 낸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이번에는 보유세를 올려야 되겠다 하는 거에 국민적인 저는 컨센서스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필코 올려야 됩니다. 근데 방금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지금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세금 폭탄이다. 과거 그 노무현 정부 때 보유세 얘기했을 때 세금 폭탄이다 이게 먹혔거든요. 미통당 빼고도 그런 국민 컨센서스라고 그래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좀 생각해 보시죠. 예. 10년 전에 2006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08년부터 종부세 걷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2008년에 종부세 걷은 거에 그때 8,400억 걷었는데 예. 지금 4,800억밖에 안 됩니다. 10년 동안 집값은 90%가 뛰었습니다. 올랐는데. 그런데 반밖에 안 되고 내는 사람도 겨우 한 10만 명 정도만 늘었어요.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조세 정의가 아닌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 김종인 위원장이 무슨 세금으로 뭐 집값 잡는 거는 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 도대체 경제통인가 내가 의심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요. 보유세를 한 번도 실효성 있게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지금 이제 10년 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그렇게 해놓고 나서 바로 다음 해부터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를 떨어뜨렸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번에 꼭 해야 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도에
예, 종부세 세액이 8,400억 원이었는데 10년 지난 2018년에는 4,400억이다. 반으로 오히려 줄었다. 네네. 집값은 거의 100% 뛰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부동산에다 투자 또는 투기를 하고 싶어 하는 부동산 거죠. 불패. 네네.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미래통합당 그리고 보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금으로서는 집값을 잡지는 못하고 그냥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 왜 공급을 안 하느냐. 재건축도 막 완화해줘라. 일단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종세를 내고 있는 사람이 전체의 1%가 안 되고 법인까지 포함해서 1%고요. 예. 지금 개인으로 따지면 0.7%밖에 안 되고요. 분명히 공급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예.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사실 주택이 모자라거나 그러질 않는데 그렇죠. 서울과 수도권이잖아요. 예. 근데 서울과 수도권에 문재인 정부가 공급 대책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대부분 신도시고 외곽에 있기 때문에 이게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바로는 안 돼요. 지금 30만 호 짓고 17만 호는 거의 금방 나올 텐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보면은 미래통합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재건축. 그러니까 재건축도 상당히 투기꾼들이 들어가 있는 데 아닙니까? 예. 그쪽하고 건설산업 쪽하고 이쪽을 대변을 해가지고 재건축을 완화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있어요. 어느 만큼 완화를 하는 거가 필요하긴 한데 문제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만약 규제 완화해가지고 해주잖아요. 기름 껴는 정도가 아니라 핵폭탄 터지는 정도입니다. 거기에 다시 투기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세 올리고 그리고 포괄적인 공급 대책에 대한 거를 우리가 공감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갖다 이제 어떤 스피드로 할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재건축뿐만이 아니라 가령 상계동, 예. 목동, 거기다가 일기 신도시 다 지금 하겠다고 난리거든요. 그렇죠. 오래된 아파트니까. 한번 그러기 시작을 하면은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좀 같이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 공급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서 종부세를 특히 1가구 다주택에 많이 매기는 것도 네. 그 한 사람이 여러 채 갖고 있는 걸 내놓으면 네. 공급 효과도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있는 그런 거죠? 생각을 했는데 불행히도 임대주택에 대해서 등록제를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니까 오히려 평수는 작으면서 이른바 똘똘한 채들을 몇 개를 가지고 임대주택을 등록으로 안 내놓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섬세해야 됩니다. 예. 네.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20, 30, 아마 40까지 해당될 텐데 지금 소득은 있으나 큰 돈은 없다. 근데 집을 사려고 하면 대출을 많이 받아서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출을 막아놔서 영원히 집을 못 산다. 근데 이제 이거 한 가지는 있어요.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대출을 굉장히 느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출을 끼고 집을 사고 하는 거품들이 나왔는데 솔직히 전세 대출을 많이 해주면은요 은행은 돈을 벌고요. 그다음에 집값은 다 올려놓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거품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빼보겠다고 그랬는데 이른바 자꾸 이제 한쪽에서 부동산이 오르고 그러니까 전세 대출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쬐니까 어떻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정책은 조금 더 정교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난번 6.17 때는 그게 좀 이제 조금 이렇게 덥석 대출 규제하겠다고 나오니까 반발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새로 내온 대책안에는 포함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대책안에는 아직은 그 아주 세부적인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주로 세금에 관련된 게 많습니다. 앞으로 더 들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그 대책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럼요. 그건 뭐 말할 게 없습니다. 네네. 또 하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된다. 고 박원순 시장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문제였어요. 이걸로 많이 부닥치기도 했단 말이죠. 건설업자들과.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지금 이제 자리에 없으시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서울시에서는 남은 그린벨트도 별로 없어요. 일단 제가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솔직히 북쪽은 거의 활용을 못하고 남쪽에 일부분이 있는데 남쪽에는 솔직히 이명박 시장 때 보금자리 주택으로 거의 다 그린벨트를 해먹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없지만 물론 할 구석은 있죠. 근데 그게 이렇게 많지가 않을 때 어떤 가치를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이런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왜냐하면 재건축도 다 올려달라 이러는 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역세권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데 오히려 예. 역세권 주변에 고밀지구를 좀 만들어서 여기에 새로 짓는 추가의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예. 공공임대로 확보를 하는 이렇게 되면은 서울에 굉장히 많은 땅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 자체가 굉장히 메트로폴리스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일부 주상복합 짓고 이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역세권에 대해서는 좀 획기적으로 좀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그린벨트를 푸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 큰 효과도 없으면서 솔직히 그린벨트 얼마 남아있지도 않게 푸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섬세하게 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제가 민주당 이 얘기 듣고 계시면은요, 민주당 십몇 년 전에 말이죠. 이명박 정부가 뉴타운 해가지고 난리 칠 때, 예. 그때 거기에 편성하셨었습니다. 민주당이. 저는 무지 반대했었는데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뭐가 하나가 있을 때 막 편성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시와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큰 계획하에 어떤 원칙하에 가야지 예. 요번에 하면은 막 가거나 이러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직 지금 민주당 아니니까 열린민주당이니까 합당하셔서 얘기하세요. 합당하면 얘기 더 못해요. 네네. 어떻게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합당하는 얘기는 다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뭐 저쪽에서는 당연히 얘기하실 테고요. 네. 여러 가지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 네. 여러 가지 또 뭐 밴드웨건도 할 테고 뭐 그러시지만 예. 저희는 저희 안에서는 얘기해본 적도 없고요. 당내에서 저희 얘기한 적 안에서는 뭐 특별하게 구체적인 어떤 제안이 들어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좀 네. 거시적 관점에서 네.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지금 수도권이 문제잖아요. 네. 인구도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보다 수도권 인구가 더 늘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결국은 수도권이 가장 큰 문제인데 아까 뭐 그린벨트도 모자란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공급을 위해서 뭐 정부 청사라든가 국회, 청와대 다 지방으로 가자. 인구 분산 효과도 있고. 국회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시겠네. 뭐 거기다가 좀 더 보태면 뭐 국공립대학교도 지방으로 옮기고 네. 뭐 그런 얘기도 거시적 관점에서 나온단 말이죠. 거시적 관점에서는 당연히 나와야죠. 뭐 솔직히 서울대학을 옮긴다 그러면 효과는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크게 뭐 같이 봐야 돼요. 여기서 무슨 어떤 결론을 얘기할 건 없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면 예. 요번에 종부세 세율을 올리니까 정부가 그날 홍남기 부총리가 막 대단하게 올린 것처럼 예. 최고 세율이 6%입니다. 지금 예. 3.2% 6%입니다. 막 그랬는데요. 그 6% 대상이 되는 사람은 94억 이상입니다.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 뭐 몇 사람인지는 제가 내일 특종으로 제가 어디 딴 데다 발표할 예, 건데 예. 하여튼 요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폼 잡고 하지 말고 실효성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최고 세율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네, 최고 세율에 해당하는 사람은 뭐 요만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예. 생색내려고 그러지 말고 실제로 이게 전반적으로 3억, 6억, 예. 6억에서 12억 그 다음 예. 구간 실제적으로 실거래 가격이 상당히 모여있는 이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예. 실효성을 높일 예. 것인가.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대책 종부세를 대폭 상향하는 것은 집값 잡는 데 도움이 된다. 네. 이건 뭐 김진애 의원님뿐만이 아니고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조금 더 그럼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였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온갖 문제 연구소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부 온갖 문제 연구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집단 지성으로 우리를 둘러싼 온갖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봅니다. 충격적 구상학번 김기태 미국 변호사, 이 시간이 최고의 컨디션 최영일 시사평론가, 압도적 토크 잠재력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명승관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원래 이 시간이 3부 4부 통으로 주어지는데 오늘은 앞에 김진애 대표 이야기를 듣느라고 4부만 오늘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명승건 박사가 빠지고 대타로 MC 장원이 들어왔는데 평가가 아주 좋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저는 일부러 안 들었는데. 이렇게 자꾸 펑크를 내면 대타가 고정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꾸라뇨. 처음이죠. 예. 지금 몇 개월 동안. 제가 봤을 때 한 번 더 하면은 위태하지 않나. 투아웃이야, 투아웃. 무서워요. 예. 예, 오늘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 재밌게 잘 풀어주시고요. 첫 번째로 이야기해 볼 것은
백선엽 장군의 대전 현충원 안장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일단 국방부 얘기는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했고 유족들 역시 대전 현충원 안장에 만족한다라고 했는데 정치권이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정치권은 왜 서울 현충원에 못 들어가냐 미래통합당 쪽에서 그렇게 주장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현충원 쪽에서 국방부 쪽에서는 자리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 같고 그래서 대전 현충원.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일제 부역한 사람인데 네네. 어떻게 현충원에 안장할 수가 있느냐. 그게 서울이든 대전이든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민주당 일각과 이 시민단체들이죠. 특히 이제 반일 시민단체들은 경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광복해도 공식적으로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현충원에는 그 6.25 공로자가 있습니다만 네네. 반미적 행위자와 싸운 또 일본 압제와 싸운 또 독립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독립군과 어떻게 일제 앞잡이 같이 묻히냐 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이 친일 행위, 특히 이제 일본 군에 30년 이상 몸을 담으면서 독립군을 토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4대 국방부 장관이 있고 초대 육군 참모총장이 있는데 광복군의 묘소와 그 거리가 80m 정도예요. 이게 지금도 있는 사람도 파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고 백선엽 장군이 한 명 더 이제 논란에 추가되는데 어쨌든 입장은 세 개예요. 보훈처 입장. 현충원 간다. 지금 육군장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용으로 국가적 대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친일행정 논란 때문에 서울에 안 가고 대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공식적으로는. 지금 서울에 통합당이 자리가 있다는 게 이명박 정부 때 백선엽 장군 살아생전에 묘자리를 봐뒀다. 그런데 그게 장군묘는 꽉 찬 게 맞다. 근데 그 옆에 국가유공자 묘역이 좀 비어있다. 그쪽으로 가는 걸로 했는데 왜 갑자기 틀어버리느냐. 그 전전 정부 얘기고 지금 유족의 입장은 통합당이 자꾸 유족한테 입장을 밝히래요. 유족은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저는 백선엽 장군 말씀이 너무 훌륭해. 서울이나 대전이나 대한민국 땅이다. 맞잖아요. 그럼 지금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통합당은 대전 현충원은 뭐가 됩니까? 그럼 서울 현충원은 현충원이고 대전 현충원은 현충원이 아니에요? 거기는 뭐 묻힌 유공자가 이 2급, 3급이 아니잖아요. 그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장지 문제 때문에 가는데 이것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이것은 이 조문 정쟁화다. 이 별로 좋지가 않다. 김기태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전 현충원이든 뭐 서울 현충원이든 현충원은 똑같은 현충원이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뭐 우리나라에 있는 뭐 현충원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백선엽 장군에 대한 이 논란이 저는 이제 좀 가슴 아프고요. 가장 크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백선엽 장군님이 간도특설대에서 근무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 간도특설대에서 활동하고 난 이후 현재에 들어와서 단 한 번도 그 간도특설대에서 활동했던 사안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따라서 역사에 대한 첫걸음은 반드시 사과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의 자서전을 보면은 뭐 어쩔 수 없었다는 간도특설 근무했던 걸 인정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썼는데 간도특설대라고 하는 것은 조선인으로 구성된 토벌대죠. 조선인으로 구성된 조선 독립군 토벌대. 근데 악랄했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제 나이 비슷한 사람들은 사실 우리 근현대사를 잘 몰라요. 왜냐면 교과서 자체가 중고등학교 때 뭐 내용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지금 기억해 보십시오. 그 국사책 옛날. 거기에 보면 바로 이제 조선시대까지는 열심히 배우잖아요. 아주 자세하게. 근데 조선시대 이후에 지금까지 내용은 띄엄띄엄 그냥 대충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백선엽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에서 웬만하면 잘 모를 거예요, 사실. 공부하지 않는 이상. 근데 저는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MC 이 작가가 했던 팟캐스트 옛날에 그때 특집으로 50몇 회인가에 백선엽 장군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또 다른 시각으로 그게 한 몇 년 굉장히 오래됐죠. 꽤 오래됐죠. 거의 8년 9년 됐는데 8, 9년 전 얘기네요. 제가 그때 한 두 편인가를 듣고 또 제가 새로운 이런 관점들을 알게 되는데 실제로 친일반중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2009년 보고서 지금부터 11년 전에 보고서에 따르면 이 백선엽 전 대장은 1943년 2월에
만주했던 그 간도 특설대에 활동을 전임되면서 활동하면서 항일 무장 세력에 대한 탄압 활동을 했다는 것을 그 보고서에서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 물론 이제 그 이후로 한국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전쟁 영웅이 됐다는데 또 그 전쟁 영웅에 대한 것도 좀 많이 미화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뭐죠? 그 어디입니까? 다부동 전투. 다부동 전투인가. 거기에서 사실은 그 혼자만 해서 한 게 아니라 한국에 뭐 5개 사단, 뭐 미국에 몇 개 사단 같이 했던 것인데 그 뒤로 또 더 문제가 뭐였냐면 그 백선엽 장군이 이 6.25 전쟁을 기록하는 그 자문위원인가요? 그것을 계속 지내면서 역사가 많이 너무 백선엽 장군 위주로 해서 기록되지 않냐 그런 측면들이 있었다는 걸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역사 바로 알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공도 있지만은 또 그 부분에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항일 운동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뭔가 좀 잘못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시인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박원순 시장 그 죽음과 관련해서 그렇고 어떤 정파나 이런 걸 떠나서 한 분이 어떤 돌아가신 데 대해서는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또 다른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박사님께서 한 사람의 공과 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특히 조문에 있어서는 좀 예의를 갖춰야 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도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정의당에서 조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었고 두 사람의 비례 초선 의원이 그리고 나서 후폭풍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폭풍이 있죠. 지금 이것도 이제 정치적인 논란. 이 고 백선엽 장군, 지금 100세입니다. 한 세기를 풍미했고, 친일 행적도 있고, 또 전쟁 영웅인 거는 맞습니다. 뭐 이제 어느 정도가 미화인지 어느 정도가 팩트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 고 박원순 시장은요 오늘 영혈식이 끝나고 이제 장지로 가서 결국 다 장례 절차가 끝났는데 너무 갑자기 사망에 이른 상황이에요. 지금 전 목요일 저녁에 실종 속보가 생생한데 다음 날 바로 사망 확인. 그리고 바로 이제 당일날 5일장이라고 해봐야 장례 절차는 4일장이에요. 오늘 이제 발인과 연결식, 장지로 향한 걸 다 포함해서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치 논란이 너무 큰데 저는 이제 제일 답답한 건 이거예요. 자, 피해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2차, 3차 가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지금 고인에 대해서 어떤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혼란의 상황에서 또 무조건 매도하는 것. 그래서 장례 절차에 대한 시비가 걸리고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게 가로세로 연구소가 가처분 금지 신청을 냈는데요. 어떤 유튜브를 방송했어요. 어떻게 거기서 그걸 낼 수 있어요? 법원은 그걸 심리하고 이제 각하했습니다만 어제 예를 들면 시민들이 저는 이 기관장에 반대할 수 있다고 봐요. 이미 56만 명 청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고발이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따로 있죠. 그래서 참담한 마음이었는데 어쨌든 이 혼란의 5일이 지났고 장례 절차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성찰의 시간으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정쟁이 더 격화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가로세로 연구소가 가처분 신청 낼 때 우리 YTN 카메라도 갔더라고요. 그거 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 가서 그걸 왜 시간을 내주는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YTN 언급하니까 우리 PD가 또 깜짝 놀라요. 이런 게 진실 리포터 아닙니까? 진실되게 이야기를 해야지. YTN은 뭐 항상 어디든 갑니다. 지금 차기 MC를 노리는 거예요? 대단한데. 죄송합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근데 저는 뭐 기록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어디든지 가고 그걸 크게 다루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 예, 알겠습니다. 자. 박 시장 관련된 것도 김기태 변호사 한마디 해주시죠. 과연 조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옳았던 이야기였을까? 뭐 흔한 얘기지만 적장이 죽었을 때도 예를 갖추는데 하물며 지금까지 뭐 박원순 시장님이 쌓아왔던 어떤 인권 변호사로서의 역할이나 시민 운동가로서의 역할은 누구도 뭐 그거를 외면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문 자체를 정쟁화시키고 쟁점화시키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가겠다 안 가겠다는 본인이 그냥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공공연하게 얘기해서 마치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어떤 업적이나 이런 역사나 이런 것들을 폄훼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내재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한다는 자체는 좀 이제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정리하죠. 자,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의 2차 가해 혹은 3차 가해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무것도 입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언론도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코로나19 관련한 얘기합니다. 집단 감염 여파로 수도권, 광주서 확진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해외 유입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던데요. 오늘. 최근에 해외 유입 확진자가 왜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갑자기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늘어나긴 했는데. 그렇죠. 오늘 특히 많이 이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 차지하는 게 그동안은 뭐 해외 입국이 20, 30%였다가 이제 거의 40%, 50, 거의 1대1로 된 적이 몇 주나 됐어요, 사실은.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어젠가가 가장 피크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외 입국자도 지금 이제 금지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추세가 특히 미국부터 시작해서 제일 어제 최고조를 달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그것과 관련이 있죠. 병상 문제도 걱정인데 특히 수도권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광주 지역은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서 병상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요거 조금 이제 구분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62명이에요. 해외 유입이 43명. 많죠. 국내 감염이 19명. 그래서 해외가 많은데 검역 과정에서 18명. 그리고 이제 국내에 입국한 다음에 양성으로 판정된 사람이 25명. 지역별로 쫙 퍼져 있어요. 근데 방역 당국의 오늘 발표를 보시면 요거는 국내 감염에서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주간의 격리 기간 중에 양성으로 확정된 사람이라 국내에서 접촉 감염의 가능성은 없다. 그렇죠. 이게 방역 당국의 이야기예요. 다만 해외에서 우리가 그동안 공항은 엄격했는데 항만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나 선원 국내에 내릴 때는 상륙할 때는 반드시 이제 자가격리를 권역별로 하는 걸로 하고 다만 본국으로 2주 이내에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완전한 격리를 시킨 이제 별도의 차량으로 선박이나 이제 항공기까지 인도하고 끝. 그래서 이 부분은 많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잘 잡아내고 있다. 국내로 퍼지진 않는다. 이건데 지금 말씀하신 광주하고 뭐 우리가 광륵사도 나왔고 교회도 나왔고 그다음에 배드민턴 이 동호회도 나왔고 한데 모두 다 한 가지를 향하고 있어요. 금양 빌딩의 이 방판업체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방판업체 8 분류로 이제 재분류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광주는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대전도 수는 좀 줄었지만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일 위험한 것이 처음엔 이제 종교 집회였고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쪽이었고 그러다가 이제는 지금 이제 방문 판매인데 이게 문제가 약간 저거예요. 생업과 관련이 있는 부분. 특히 이제 고령층 그리고 지금 이제 걱정하는 것들은 이제 휴가 기간 국내 여행들입니다. 앞으로 피크 기간이 다가오니까 여행 피크 기간이 걱정이 7말 됐죠. 8초가 피크거든요. 그렇죠. 70%가 이때 휴가를 간대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생의 경우는 그렇게 급격히 더 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주로 이제 해외에서 유입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해서 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으로 세계적으로 계속 입국을 허용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래서 중대본에서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48시간 출발하기 48시간 전에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이 해외 유입 감염 사례를 좀 유심히 봐야 되고 그리고 줄이기 위해서는 방역 강화 대상 국가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한해서 반드시 외국인이든 내국인에 한해서 반드시 48시간 전에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것을 좀 확대해서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최근에 발표된 항체율 조사 주요 국가별 코로나19 항체 보유율 영국 런던이 17%, 스웨덴 스톡홀름이 7.3, 스페인이 5, 일본 도쿄 0.1, 한국은 0.03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저도 헷갈려요.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통계를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예. 영국 런던 하나만 갖고 17%를 딱 해놓고 한국은 한국 전체로 해서 0.04 비교하면 이게 통계적으로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게? 스웨덴도 스톡홀름만 딱 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게 지금 뭐냐면 국민건강조사 아마 3,000명 조금 넘는 맞아요.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항체가 양성으로 나왔거든요. 그걸 퍼센트로 하니까 이제 0.04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제가 이걸 다른 식으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구 100만 명당 우리 확진자 수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우리나라가 적은 숫자로 몇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210이야 그거에서 6위입니다. 6위. 1위가 중국이에요. 1위란 말은 제일 적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인구 100만 명당.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적게 발생했어요. 그 말의 의미는 열심히 또 방역도 하기도 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면 100만 명당 259명 있어요. 3일 전까지 제가 이 뉴스 나왔을 때 오늘은 260 몇 명으로 늘어나긴 했는데 그러니까 100만 명당 259명이면 방금 3,000명 조사하면 몇 명 나오냐 하면 대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0.77명이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근데 한 명 나왔잖아요. 어떻습니까? 큰 차이 없어요. 통계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더 많이 나왔냐? 당연히 많이 나와야 되는 게 우리가 무증상의 감염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포함하면 0.77명보다는 좀 더 많아야 되는 게 1이니까 진짜 샘플 사이즈 그 대상자가 3,000명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 표준화되게 랜덤 그 추출을 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추출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 3,000명 갖고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뉴스 갖고 우리나라는 수치가 굉장히 낮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인구 100만 명당 그 확진자 수로 대충 해서 보면 큰 차이가 없다. 맞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매주 이 코너를 온갖문제연구소를 월요일 날 3부, 4부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날입니다. 16일 있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재명 지사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그럼 다음 조를 또 그걸 갖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렇죠. 미리 예측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호불호나 선호를 다 떠나서 아주 객관적으로 지금 이제 대법 전원 합의체 판결이에요. 날짜가 잡힌 상황과 그간의 패턴이 있어요. 무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무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 김기태 변호사는 우리 중에서 그래도 제일 법조인이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를 많이 안 해왔는데요. 그냥 하셔도 되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럽겠네요. 저는 부담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거 제일 마지막에 답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답하면 저도 무죄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10년인가 감형이 되지 않습니까? 좀 약간 전반적으로 약간 좀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무논리 아닙니까? 아닌가요? 왜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명 박사님의 그 필링을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필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감입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저는 은수미 성남시장 일때 유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유죄가 날 것이다. 이게 상황상. 그런데 무죄가 났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 팩트를 보면 뭐 다 아시겠지만 얘기를 안 한 것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거든요. 그거는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게 과연 얘기를 안 한 것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가 적용이 되느냐 이건 다 회의적입니다.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심이 좀 무리수를 두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전원 합의체 판결로 이제 바뀐 것에 대해서도 좋은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이재명 생각을 지사 합니다. 입장에서는 좋은 시그널이다. 네, 좋은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맞네. 뭐로 가나 뭐 결론은 법조계와 의료계가 통일된 면회를 디테일한 분석을 해드려야 만약에 16일 날 유죄가 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다른 대권 후보가 사라지는 그런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저는 딱 하나가 길이 예상보다 빨리 잡혔어요. 굉장히 빨리 잡혔죠. 원래 3, 4명이 답을 못 냈거든요. 그래서 전원 합의체로 넘어간 건데 이러면은 15명이 이제 심의를 하게 되면 갑론을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빠른 결정이 났다. 그럼 이거는 완전 무죄거나 완전 유죄에 육박하는 건데 그런데 유죄로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날 것이다라는 거는 했지만 이렇게 빨리 선고일이 잡힐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저 시청자 중에 그 유튜브에 더 로맨스라는 분은 저도 명 박사님 의견에 한 표. 같은 명시. 빨리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더 이상한데? 왜 명시죠? 무너리고 이제 명시? 아니, 명 박사님하고 같은 명시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의견을 낸다. 예. 정치인의 한 거죠, 정치인의. 저는 이제 명시, 그러니까 명시다. 그래, 저기 유튜브 댓글 읽는 건, 이건 제가 하는 거니까.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끼어들지 마시고요. 예. 최영일 평론가가 했던 말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소부에서 4명의 재판관이 판결을 하는데, 여기서 결론이 못 냈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재판관을 올렸고 그런데 대법원 전원재판관에서 보니까 이게 무슨 왜 논쟁을 했어 니네 금방 끝나는 건데 해서 유죄든 무죄든 결론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결론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틀만 기다리면 나오니까 이틀만 기다리면 알 수 있어요. 좀 기다려보죠. 예,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